자, 요즘에 버스나 지하철, 기차를 탈 때 보면요. 휠체어 좌석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치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코레일이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열차가 도착을 하자 많은 승객이 이렇게 올라탑니다. 자, 이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승객도 플랫폼으로 이렇게 들어서죠. 자, 그런데 열차의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자, 이 승객, 열차를 타지 못한 채 직원에게 이렇게 뭔가를 항의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다 태우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려니까 좁아서 못 태운다는 코레일 직원의 말이 있었다는 게 이 장애인 승객의 얘기입니다. 자, 이 사실이 공분이 일자 코레일은 이 승객에게 사과의 이메일만 떡 보냈고요. 이후에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뒤늦게 부랴부랴 보도자료까지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번 일이 공론화되면서 이 승객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악플 우려도 있고요. 자, 다음 차 타고 갔으면 됐지. 뭐 이런 악플이 좀 걱정이 돼요. 참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정치인들이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살펴보겠다면서 휠체어를 직접 타고 지하철을 타보기도 하고요. 전동 리프트를 타보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뭘까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집을 나와서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5만여 명, 전체 인구의 5.2%나 됩니다. 자, 바꿔 말해서 95%의 국민이 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처럼 이들 5%의 국민도 똑같이 제약 없는 이동권이 보장돼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통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인 우리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첫 번째 앵커의 픽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한때 정치인들이 참 지하철 이 휠체어 타고 지하철도 많이 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진짜 바뀐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조명을 받을 때는 저렇게 이벤트도 하다가 언론에 관심이 없어지면 그냥 나몰라라고 언제 했냐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각종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왜 되셨는지, 왜 하는지. 그거는 정말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관련된 법안들이나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돋보여야 되는 게 국회의원인데 정책 발언을 아주 강하게 하고 정책 이 팬덤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만 언론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지금의 시점에서는 본인들이 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인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걸 한번 이 장애인 날에 좀 되새겨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재 변호사. 아직 장애인에 관련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왜 전장현이라고 하는 단체가 아침에 이제 출근길 시위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찬반이 나뉘어요. 아, 이거 좀 이해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거 정말 출근길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이게 관철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직도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 누구나 이동의 자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는 기본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동에 있어서 정말 극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누구에게는 너무 편한 그 계단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절대 오르지 못할 그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 모두들 다시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 부분 참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런데 도대체 언제쯤 좀 풀릴까요? 글쎄 이제 인식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전장현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이동권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장애인들의 시설에서 나와서 그렇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예산까지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5%가 장애인이다 보면은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걸을 때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예, 다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애인들 중에 그러면은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95%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누구나 우리 가족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로.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면서 불평을 하는데 미리부터 우리가 좀 보듬으면서 사실은 그 얘기들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하나 올려주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장애인 유튜버의 이 프로그램에 댓글을 달았대요.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서 그런가요? 자, 장애인의 날뿐만 아니고 시간 나실 때 좀 많이 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그런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 열어놔입니다. 어제 외신에서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기사 제목인데요. 민간인 공격이나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는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던 윤석열 정부의 방침, 이게 바뀐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지금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이어 오늘 오전 이 국방부에서도 군사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지만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대 조건을 걸고 조건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대변인 말씀은 교전 지역의 살상무기 지원은 불가다, 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제 조건이 달렸어요. 그럼 분명히 달라진 언명인데 이걸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우리 보고 좀 수용을 하는 얘기인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그것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 설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던 러시아.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반나절 만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네, 푸틴의 최측근이자 전직 러시아 대통령도 협박 아닌 협박을 내놨는데요. 이 북한을 자신들의 오래된 파트너라고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최신식 무기가 북한의 손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9월에 푸틴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구체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몇 가지 빠진 기술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에는 미국의 무기 지원 요구에 고심하는 우리 당국 실무자들의 대화 내용, 이게 담겨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도청 그 내용이 이거 맞는 거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일단 근데 저는 이런 내용,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막 인터뷰로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막 결정해서
발표 비슷하게 어쨌든 인터뷰로 막 이렇게 공개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미국이 원하는 무기 지원 우리가 해줄 수도 있으니까 미국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 이런 외교적인 협상을 위한 전략적 발언이었던 해석도 있습니다. 또 이미 우회 지원을 해오던 우리나라가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만 취하긴 어렵다. 이런 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대통령의 이런 발언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일단 국제사회의 이제 리더 국가가 뭐 G8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윤 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거의 뭐 지금 물량전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이 무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히 생산하는 즉 포탄 같은 경우에 생산에 여력이 있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이 여러 가지 포탄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이제 이 신냉정 체제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 즉 뭐냐면 최근에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국제사회가 미국이냐 이쪽에 자유 진영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 중국이나 러시아 편에 설 것인지 사실상 중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이제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방문을 앞두고 지금 미국이 사실상 이제 이 우방 국가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죠. 그동안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 폴란드에 대한 미국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전술핵을 쓴다든지 대량 살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관망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즉 핵무기를 정말 러시아가 사용하고 정말 전쟁 상태가 굉장히 악화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과연 그때도 중립을 유지할 것인지 아마 그 문제에 대한 걸 던지는 것 같고, 둘째는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후에 어떤 또 우리의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또 보상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장기적인 포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마 미국과의 어떤 이 협상의 어떤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랑 사실 등을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외교적 실리적으로 이게 옳은 판단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뭐 이제 얻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얻을 거는 이제 한미동맹 강하겠죠.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로이터 인터뷰도 한미동맹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쪽에 선물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이게 뭐 최대 1,00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도 대통령이 갈 정도로 이제 나토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토에 이제 추후에 우리나라가 뭐 어려움을 겪었대, 여러모로 뭐 그게 국방적인 데 되든 뭐 다른 게 됐든 이제 도움을 얻을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위험성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160개 정도가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 있거든요. 이게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이 보이지 않게 경제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 수출품에 대해서 그 내수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지금 얘기 나왔지만은 무기 지금 북한에 지원하면 너희도 어떡할래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북중러하고 아무리 한미일이 이렇게 지금 대립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좀 열린 자세로 어떤 대화의 채널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중요한 사항은 사실은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너무 독단적으로 그것도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툭 던져버려가지고 이게 좀 더 혼란스러운 방법, 약간 결단을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결단을 해야 되냐. 이전 거의 파병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국회 비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론 수렴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아쉬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4.19 기념식에 참석해서 한 이 기념사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들어봤는데 단어 들으면 수위가 약간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단어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네. 거짓 선동과 날조, 겉으로 운동가 행세, 아하. 사기꾼이라는 단어 등장했고요. 그리고 눈에 띌 만한 단어가 바로 돈에 의한 매수입니다. 돈에 의한 매수 등으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한 언어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또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도 표착이 됐거든요. 네네. 별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좀 눈에 띌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이 단어들이 들어간 이 기념사요. 원고를 과연 누가 썼을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썼을까요? 당연히 이런 원고 같은 거는 미리 사전에 다 조율이 돼서 발표를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원래 원고에 없던 단어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하. 있습니다. 바로 이 돈에 의한 매수인데요.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받을 수도 있다. 이 표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숙 기자, 이 돈에 의한 매수. 자, 이거 민주당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와요? 네, 어제 민주당 이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서 즉각 반발,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사를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 영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라면 4.19 혁명 기념사를 국민 통합과 여야 화합을 위해 써야 합니다.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는 정치 선동의 수단이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에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공식 기념사에서 사기꾼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정면 비판했습니다. 앞서 SNS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 그 말 한마디에 원수를 사기도 한다며 이 대통령의 사기꾼, 또 중국과 대만의 관계, 양안 관계, 군사 지원 이런 세 마디에 3천만 냥의 빚을 졌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하루는 대통령의 말 몇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천 냥의 빚을 진 날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서 국민의힘 도둑이 재발절이냐 이렇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날선 반응을 접하니 도둑이 재발절이나라는 속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 전체의 흐름은 관심 없고 항상 그랬듯이 정치 공세 소재만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 수단이 아닙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우리 유상범 대변인 얘기 들어봤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의견들은 없을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하네요. 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요. 라디오와의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를 겨냥한 거라고 야당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께 면목이 없는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이는 것 아니냐. 왜 재발절이냐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한편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요. 조금 다른 취지로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충분히 인식은 되지만 단어 자체는 좀 센 표현이었다. 이런 또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민 기자, 자, 지금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무슨 뜻에서 이런 기념사를 했을까? 혹시 대통령실의 설명은 없을까요? 나왔습니다. 이 야당의 반발에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입장을 냈는데요. 네, 돈에 의한 매수 이 표현은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현상, 이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한 것뿐이다. 또 사기꾼 발언은 이 세계적으로 볼 때도 민주주의와 전혀 관련 없는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 쭉 다 들어봤고요. 논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념사 정말 일각의 얘기처럼 민주당을 겨냥을 한 걸까요? 뭐 물론 뭐 아마 이제 본인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니까 반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4.19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자유당에 의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때 당시에 고무신 선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무신 나눠주면서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0년이 지났습니다. 자, 60년 지났는데 지금 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가 횡행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60년 동안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는데 자, 이 60년 전에 고무신 선거와 그다음에 60년 이후에 돈 봉투 선거 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일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유명한 처적이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즉 민주주의가 가짜 뉴스 등등에 의해서 민주주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죠. 특히 미국에서도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뭐 아시겠지만 이 뭐 천공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등등 이런 문제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고 최근에 또 일광 그 횟집 문제 가지고 뭐 일광면 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벌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일본과 관계가 없는데 이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4.19가 있은 지 60년이 지났지만 이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에 있어서 이 훼손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말은 조금 거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저는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자, 김준일 에디터 생각은 어떨까요? 뭐 그렇게 이제 이현종 의원님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찔리냐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 의원들 멘탈 강하고 얼굴도 두껍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찔리거나 뭐 멘탈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4.19 기념사를 왜 썼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멘탈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좀 하면서 국무회의 때 한번 얘기했었죠. 국무회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주 69시간 최대 노동 시간에 관련해서인데 이게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 부정의 단계거든요. 내가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그 대통령 지지율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그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거를 보고 이 4.19 기념사를 보고 좋아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사실은 대통령이 더 넓게 중도, 뭐 넓게는 진보까지 포용해서 가다기보다는 지지층을 보고 지금 하고 있다. 그거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수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역대 8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지지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공세적으로 야당한테 더 움츠러들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앞서 설명처럼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을 툭 터놓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없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신? 예. 뭐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보도되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녹취록 들으신 대로 이제는 이른바 스폰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강래구 씨가 돈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 이어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이현정 의원님. 자, 이른바 스폰이란 단어도 등장하고요. 1,000만 원을 요구하면 500을 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도대체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정치인의 겉면과 속을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정치인들인가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자, 겉으로 선거할 때는 나와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렇게 목 터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은밀한 대화에서는 스폰 이야기를 하고 두 분 다 아주 선거 엑기스네 출마하셨죠. 돈을 어떻게 하는지 1,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처음에 본인들이 한 100만 원 생각 왔는데 1,000만 원을 요구하면 500원 줄 거 아니냐. 이거 아주 좋은 엑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범죄 집단들이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권에서 스폰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즉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정치 과정에서는 다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행태, 또 그것이 인사청탁으로 이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 혹자들은 그럽니다. 이게 현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따름인 것이고 이거를 또 한편에서는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300만 원 정도는 뭐 거마비라든지 기름값 정도 아니냐, 밥값 정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치인에서 이렇게 간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돈봉투 의혹 녹취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정황입니다. 돈봉투 속 돈의 출처는 스폰이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스폰서가 돈을 쓰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지숙 기자, 다른 녹취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 있는 녹취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이 돈을 중간에 건넨 사람들 이야기만 나왔는데 이 스폰서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돈을 댄 자금줄 댄 스폰서 이 사업자 김모 씨가 자신의 자녀를 이 돈을 낸 대가로서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에 말 그대로 꽂아 넣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 볼게요. 있나? 촐랑거리 것도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네, 이재명 대표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요. 이 출근을 했다, 정무팀에 연락을 했다, 캠프에서 일했다라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통화에 등장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윤관석 의원, 당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 사무총장직을 맡았는데요. 이 당시 윤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 스폰서로 언급된 이 사업가 김모 씨, 그 자녀의 이력서를 건네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 보름 뒤에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근을 잘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그 이전에도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을 많이 했고 봉사 차원에서 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폰이라고 지목된 김 씨요, 혹시 송영길 전 대표하고는 연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있습니다. 이 스폰서로 지목된 김 씨,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깊은 이 인천 지역의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 송영길 캠프 인사들과 교류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돈봉투를 전달한 이 강래구 씨의 이야기에서도 언급된 인물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뭐 이런 고리들한테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용돈이나 얻어 쓰고 거기에 맞들려 있는 거 아니냐. 김준일 에디터, 조금 전에 들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한 이 녹취록 보면 윤관석 의원이 이 사무부총장한테 철사거리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왜 이걸 보완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폰서를 한 사람의 재력가의 자녀가 지금 대선 캠프에 들어와 있다. 이게 알려졌을 경우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대선 캠프는 각 이제 개파 라인에서 밀어 넣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당에서 활동을 해서 경력이 검증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사람이 어떤 뭐 돈줄이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한테도 안 좋고 당에도 안 좋고 안 좋으니까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안이 안 지켜가 어떤 방식으로도 안 지켜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을 강조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어쨌든 이 공정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경력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정치 쪽으로 간다면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이라는 상식이 다 민주당에서 무너졌다, 이런 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보완을 강조했다는 건 그 상황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도둑이 제발 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뿌린 거,
그리고 이 사람과의 이 김모 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다음에도 또 다른 스폰을 또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연관성은 있죠. 관계가 또 이 자녀를 그렇게 그러니까 취업 청탁으로 넣은 것도 사실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녹취록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부담스럽게 하십시오.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신? 예. 예. 뭐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니까. 이현정 의원님,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돈을 조성한 이른바 스폰은 한두 명이 아닐 것 같다는 정황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스폰서를 받으면 또 당직도 나눠주고 딸 취직도 시켜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행태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또 이 여러 명이 있다는 지금 방증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알아서 또 한 것 같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건 강래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 한 9,400만 원 정도 있는데 네. 또 다르게 지금 또 돈을 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광범위하게 사실은 이거 뭐 솔직히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 전당대회 경선하면 이 정도 돈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아마 속설이 있습니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왜냐 전국 단위의 조직을 움직여야 되고 당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의원 한 명이 이 권리당원 표 60표와 맞먹는 그런 이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중치를 두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의원 한 명 한 명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뭐 9,400만 원 갖고는 뭐 아예 어림도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녹취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많은 돈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급했을 보급했을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 한 사람만 당직을 줬겠냐는 거예요. 즉 여러 명의 어떤 거 주고 또 인사청탁도 들어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매일같이 지금 새로운 또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더 많은 또 내용들이 있을지 사실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요. 그동안은 들리지 않았던 송영길 전 대표의 육성도 들립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셋이 팀워크를 좀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어. 김주레이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이제 쭉 종합해 보면 스폰서로 지목된 김모 씨, 송 전 대표와 연관이 있었고, 그리고 이 김모 씨의 자녀는 이재명 대선 캠프의 보안을 강조해서 취업이 됐고, 자, 이 고리를 그러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하고 과거에 한시적 동맹을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천 계양을 자리도 넘겨주고 네. 서울시장 후보도 받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부터 친명계가 많이 이제 송영길 시장을 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제 이 송 대표와 가까웠던 이 스폰서가 이재명 대표 캠프에 그 자녀가 들어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취업 청탁한 뭐 예를 들면 뭐 KT 같은데 네. 공기업에 밀어넣는 거 아니고 한시적인 거니까 어떤 부담감 같은 거는 덜었을 겁니다. 아하. 다만 송 대표가 정말로 이거를 본인이 나서서 했을 것이냐, 요 사안에 대해서는 뭐 돈봉투를 뿌린 거에 대해서는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본인이 직접 했을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너무 바쁜 당대표 후보로서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씩 챙기는 것보다는 이런 건 밑에서 알아서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송 대표가 지금 귀국 일정을 미루고 있고 22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토요일 밤에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뉴스를 안 보는 시간에 이제 하겠다라는 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지금 어디까지가 내가 인정해야 되고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임주혜 변호사?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과거 인연까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심송심 이야기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데 이제 이재명계의 지원 사격이 있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대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그 지역구죠. 인천 계양 을을 물려받는 형식을 띠게 되면서 둘 사이에 밀약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좀 선을 긋는 입장을 또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지금 돈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현역 의원이라고 명단이라고 해서 지라시 형태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지라시 명단에 들어있는 의원들과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라시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직접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사실 확인을 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잘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비공개석상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지라시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지수 기자, 이게 보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대표 선거가 아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 이런 의혹도 나와요. 맞습니다. 2심, 송심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이 송영길 지도부 체제에서 치러진 당시 경선에 이 뭔가 부정이 있었다라는 의혹, 이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선거 관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당시 이낙연 전 후보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 중복 투표 이런 가능성이 발견됐다라며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송영길 지도부라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서 비명계 의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선거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자꾸 지금 2심, 송심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보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유명했던 말이 명락대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등장하는 두 번째가 2심, 송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경선의 룰을 만들 때, 룰을 이제 그 적용을 할 때, 네. 정세균 뭐 이런 분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사퇴를 무효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되면 이거를 무효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이낙연 대표 이 후보하고 송영길 이재명 후보하고 결선에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해석을 이제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이건 무효표다라고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사실은 결선 없이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던 자락을 깔아준 게 바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지역구를 물려줬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은 5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자, 그런 지역을 이재명 대표에게 준다? 이거는 뭐 사실상 그냥 줬겠느냐라는 의심을 들 정도로, 그리고 본인은 또 서울시장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출마를 할 때 전략공천에서 배제가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바뀌어서 다시 공천이 됐습니다. 그 전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서로와의 밀약하에서 뭔가 경선 과정부터 도움을 주고 받고 한 사이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당시에 2021년 5월 경선이 전대 경선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를 위한 거기서부터 두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전혀 관계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지역구를 물려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거래는 없었던 것인지, 뭐 그런 의혹들이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세에 열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송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토요일 검찰 출석을 즐기던 이재명 대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여론의 관심을 피해갈지를 협의한 것 아닙니까?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양도받아 차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나 흥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즉각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키워드가 30분 통화 무슨 얘기 했나요? 김기현 대표는 이 30분 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말 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예요. 그러니까 말 맞추기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범죄 혐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릴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혐의는 송영길 대표 전 대표는 받고 있는데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맞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재명 대표에게 화살이 지금 안 닿으니까요. 예, 안 닿고 뭐 돈이 갔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말을 맞춘다라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하면 좋겠냐 정도를 얘기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송 대표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제. 근데 송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꺼림칙해하고 지금 좀 시간을 벌려고 하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좀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송영길 대표가 지역에서 5선한 다음에 사실은 물려줬잖아요. 그렇죠. 대항구를. 근데 요거에 좀 뭐 속사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하는 게 본인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어요. 5선이나 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대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서울시장이 꼭 필요했고 아하. 그래서 인천 계양을 떠나면서 서울시장에 가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물려주면서 도움을 받는 이런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뭐 현금이 오갔거나 뭐 이런 류의 거는 아니라는 거를 한시적 정치적 동맹 관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주혜 변호사. 자,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핵심 인물 강래구 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맞습니다. 2차 피의자 조사가 일어난 직후 바로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아무래도 2차 피의자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바로 신병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청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심사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기다릴 필요 없이 좀 최대한 빨리 영장 심사일까지 잡으려고 한 그런 정황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금품 선고, 금품 살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압수수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확인해 보니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으로도 어떤 대화, 녹취록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게 되면서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 등을 좀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 같습니다. 자, 임 변호사 또 한 가지가요. 지금 나오는 여러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금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럴까요? 그것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속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네. 아무래도 이 전 대표의 그 사무부총장의 변호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아무래도 당에서 좀 꼬리 자르기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 검찰의 어떤 다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뭐 진술하거나 말하지 않았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정근 이 사무부총장이 협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임주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이 상황이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변호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철승 변호사가 이제 이정근 씨 지금 변호인인데요. 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 만약에 명단이 공개되면 이건 뭐 난리가 날 것이다 뭐 등등 이런 지금 비치는 SNS 글이나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제 이 녹취록이 이제 한 방송사에 의해서만 계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녹취록이 어떻게 방송사가 입수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정근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마 그걸 다 포렌식을 해서 가지고 있고 원래 그 휴대전화는 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을 압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휴대전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정근 씨 측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쪽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수한 것도 좀 꽤 됐다고 그러고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누가 출처가 어디냐라는 이제 논쟁에서부터 실제로 이정근 씨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즉 이 뭐 송영길 대표 당을 위해서 한 건데 왜 나를만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억울함들이 실제로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협조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 구형 3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안은 아니고 지금 그렇죠. 이제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근데 법원에서 4년 6개월을 선고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면서 검찰에서 볼 때는 10억 정도 받았는데 3년 구형했다는 건 조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수사에 실제 구형량을 적게 했는데 법원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1년 6개월을 더 추가로 지금 선고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짚어봤고요.
인천, 동탄, 부산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보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전세 사기 문제 지금 정치권으로 옮겨 붙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 서민들을 위해서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탓 공방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일단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해요. 맞습니다.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한 탓에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 비아파트, 빌라 전세 시장에 사람들이 몰렸고 이후에 관리 부족으로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비판한 건데요. 오늘 오전 당정 협의회에서도 전 정부 책임론 이어졌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해서 정파적 정책 강행에만 급급해서 정책의 부작용은 무시하고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세 사기 방지법 같이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의 힘을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 정쟁을 위한 입법에 매달리는 모습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런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구제 못합니까?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내로남불식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득권 시장 경제론이 또 발동되는 겁니까? 이현정 의원님, 여야 공방 봤는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어느 정부 탓인가 이게 궁금한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좀 오프닝 멘트 때 이 장애인을 위한 뭐 국회의원들 퍼포먼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신 정권이 잘못했냐, 우리 정권이 잘못했냐 이 문제를 지금 따지기 앞서서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당장 경매가 지금 오늘 또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 수많은 법안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법안들 한 건도 지금 통과 못 시킨 게 바로 국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오늘 보니까 또 2시에 헬로윈 특조법을 한다고 야당들이 다 해서 또 하고 하는데 과연 여야가 이 전세 사기 문제를 그 정도만 다뤘더라면 과연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지금 저렇게 공방을 할 시간에 상임이라도 열어서 기존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 심사라도 하고 통과시킨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끝입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상임위 열면 공방하다 끝날 겁니다. 도대체 서민들은 어디에다가 이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말로만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주체 정부와 국회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지금 법안들 제도를 밤새 머리를 싸매두고 앉아서 제도를 연구해야 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 공방할 시간에 빨리 국회를 정상 가동시키고 정부는 대안을 만들어가고 빨리 입법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 아닌가요? 제발 좀 이제는 이 문제를 또다시 정쟁화시킨다면 또다시 국민들 피해만 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합리적인 해법 그러려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국회의원들 세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리레이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세 사기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30여 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 그전에 다 통과됐으면 지금 이런 사단 났을까요? 그러니까요. 전 뭐 이현종 의원님의 방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세값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전세보증금도 급등을 하고 어떤 이제 갭 투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막고 이제 대출도 마음대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무슨 빌라왕이네 건축왕이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게 한 것도 맞지만은
사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지금 그러니까 당장 사람이 죽는데 지금 그럼 전 정부 탓을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문제 해결형 정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 30개 중에 최소한 지금 당장 경매를 맞거나 이를테면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 좀 통과를 시켜서 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 정치권에 초점을 좀 맞춰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 정치권이 정말 서민들의 아픔을 좀 보듬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